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관리 제3장 마케팅 전략, 마케팅 계획, 그리고 경쟁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치라는 말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가치 사슬의 구성 요소, 그 다음에 역할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계획을 제대로 세우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할까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마케팅 계획은 가치 제안을 잘 만들어야 돼, 이런 것이란 것도 알아야 되고, 마케팅 계획은 다이나믹한 과정이야, 그렇게 정적인 과정이 아니라 동적인 과정이야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세 번째, 조직 전략, 기업 전략의 여러 가지 형태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학습 목표고요. 그 다음에 상황 분석, 영어로 situational analysis라고 하는 상황 분석을 실시하는 것도 공부합니다. 상황 분석을 제대로 해야 경쟁을 잘 할 수 있겠고요. 또 상황 분석을 제대로 해야 우리 회사의 목표도 잘 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마케팅 계획 수립을 위한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이해해야겠습니다. 이게 학습 목표고요. 그 다음에 가치와 효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가치는 value고요. 효용은 영어로 utility라고 말해요. 가치가 무엇입니까? 가치. 자, 이것은 가치가 있다. 이것은 가치가 없다. 가치는 편익, 즉 benefit과 관련이 크죠. value는 benefit과 매우 비슷한 개념인데, benefit은 그냥 좋은 것, 바람직한 것, 아무튼 뭔가 고객의 니즈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을 우리가 benefit이라고 한다면, value는 그것과 비용을 비교한 것이다. 그래서 비용 대비 benefit, 비용 대비 편익,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리 편익이 커도 비용이 정말 더 크다면 가치가 낮고요. 비용은 적은데 편익은 크다면 가치가 높아지겠죠. 자, 이번엔 효용이란 말이 나와요. 효용은 영어로 utility라고 하는데요. 네 가지 utility가 있어요. 마케팅은 고객에게 utility를 준다. 어떤 utility를 주는가? 첫째, 형태 효용. 마케팅은 형태를 바꾸어 소비자에게, 고객에게 효용을 준다. 양털을 형태를 바꾸어 스웨터로 만들어주고요. 돼지고기의 형태를 바꾸어서 스팸 같은 가공육을 만들어주기도 하지요. 시간 효용, 시간적 제약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기도 해요. 24시간 편의점 같은 경우, 또는 온라인 마켓, 쿠팡 같은 새벽 3시에도 우리가 물건을 살 수 있잖아요. 장소 효용은 특정 장소에서 뭐 줄을 쓴다든지 이런 필요성을 없애주거나 낮춰주는 그런 효용이죠. 뭐 모바일 보딩 패스, 공항 갔을 때 발권을 모바일로 해주는 서비스가 있다면 이거는 장소 효용을 높여주는 것이겠죠. 그 다음 소유 효용은요, 쉽게 소유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쉽게 소유할 수 있게 해준다. 뭘 통해? 이를테면 신용카드 11개월 무이자 할부, 이런 걸 통해서 무언가를, 뭐 자동차면 자동차, TV면 TV, 뭔가 쉽게 소유할 수 있게 해주었죠. 가치 제안이란 말이 나옵니다. value proposition. value proposition은요, 일종의 propose란 말 우리가 들어보셨죠? proposition, 무언가 약속하는 것이에요. 가치에 대한 약속인데, 가치에 대한 약속이라기보단 좀 더 우리 책에 나온 표현대로 하면 편익의 묶음, 그러니까 전체적인 편익의 묶음을 고객에게 전달하겠다는 약속, 이것을 우리가 가치 제안, value proposition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당연히 그래서 가치 제안은 고객의 만족도를 개선할 만큼,
과거의 만족도보다 더 나은 만족도를 줄 수 있을 만큼 강력해야겠죠. 이번엔 가치 사슬 value chain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value chain은요, 말 그대로 가치를 만들어내는 어떤 사슬을 말합니다. 고객 가치를 만들고 고객 가치를 커뮤니케이트하고 그 다음에 고객 가치를 전달하는 그런 방법을 나타내주는 어떤 어떤 시스템, 도구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마이클 포터, 미국의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석좌 교수인 마이클 포터의 가치 사슬이죠. 아래 파란색으로 나타낸 게 본원적 활동, 이게 메인이고요. 위에 4가지가 지원 활동이죠. 본원적 활동 5가지가 뭐냐? 첫 번째, 인바운드 물류예요. 자, 우리 회사가 제조업이라면 인바운드 물류, 우리 회사로 들어오는 물류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원료가 있겠죠. 원료, 원자재, 부품. 뭐 그냥 빵 회사라면, 파리바게뜨 같은 빵 회사라면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건 뭘까요? 뭐 설탕이나 밀가루, 베이킹 파우더 같은 게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빵을 만들어요. 그 다음 만든 빵을 소비자에게 또는 비즈니스 고객에게 전달해요. 그 다음에 마케팅과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후속 서비스 같은 거를 할 수 있겠죠. 그게 서비스고요. 이러한 본원적 활동을 통해 우리는 마진을 내기 위해 노력을 하죠. 그리고 이런 활동을 도와주는 4가지 활동이 있는데요. 이 활동을 우리가 지원 활동, 영어로 support activity라고 해요. 기업 인프라, 지원 부서들, 인프라 부서들이 있죠. 회사에 어떤 지원 기능을 하는 그런 부서들, 뭐 이를테면 총무팀이나 아니면 회계팀이나 이런 부서들, 인적 자원 관리의 기능도 있고요. 기술 개발, 테크놀로지 디벨롭먼트, 그 다음에 구매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이제 구매가 이제 영어로는 뭐냐면 이 부분이 프로큐어먼트거든요. 프로큐어먼트는 보통 직역을 하면 조달이라고 직역을 하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구매와 매우 비슷한 그런 개념이긴 하지요. 자, 본원적 활동 5가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원 활동 4가지가 있었지요. 자, 이번엔 마케팅 계획이에요. 마케팅 계획. 마케팅 계획은 일종의 프로세스이죠. 마케팅의 전략을 만들고 실행하는 프로세스. 마케팅 전략을 만들고 실행하는 프로세스. 이게 바로 마케팅 계획이다. 그리고 마케팅 계획 수립 과정을 마케팅 플래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 과정을 문서로 나타낸 것, 다큐먼트로 나타낸 것을 마케팅 플랜이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여기 나온 2번째 문장은 뭐 그렇게 중요한 문장은 아니고요. 어쨌든 마케팅 플래닝의 결과 문서가 마케팅 플랜이다. 마케팅 계획은 전략적인 계획도 있고 전술적인 계획도 있다. 우리 1장에서요 배웠죠. 빅 M, 리틀 M 배웠던 것처럼요. 빅 M은 전략적 마케팅, 리틀 M은 전술적 마케팅. 전략적 마케팅은 이를테면 기업 전략, 전사적인 그런 부분 또는 뭐 비즈니스적인 그런 상위 레벨의 계획이라면 그 밑에 있는 기능적, 펑셔널, 운영적, 오퍼레이셔널 이러한 차원의 활동을 포함하는 이러한 계획은 전술적 계획, 전술적 마케팅 또는 리틀 M이라고 부르지요. 효과적인 마케팅 계획을 위해 기업이 어때야 할까요? 1. 먼저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고객지향이란 개념을 가져야 해요.
그 개념을 이해하고 지원해야죠. 고객 지향성, 커스터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죠. 두 번째, 기업의, 조직의, 회사의 모든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고객이 가운데 있고 이 가운데 고객을 둔 채로 고객 중심적에서 잘 얼라인 되어야겠죠. 그 이야기고요. 세 번째, 조직의 경영자들이, 기업의 경영자들이 고객 중심의 사업 철학을 강조해야 한다. 고객 중심이란 말 참 많이 써요. 커스터머 센트릭 이런 말 많이 하고요. 마케팅 계획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배웁시다. 당연히 마케팅 계획은 비즈니스 계획과 연결되죠. 비즈니스 계획이 좀 더 큰 계획이고 그 밑에 마케팅 계획이 들어가는데, 자,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상황 분석이 들어가겠죠. 상황 분석은 정말 중요하죠. 상황 분석을 왜 하냐? 당연히 경쟁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은 뭐 스타크래프트를 하더라도 뭐 병력을 보내서 저기 다른 적진을 염탐하고 정찰하고 하죠. 이런 것도 상황 분석이잖아요. 어쨌든 적을 알고 나를 알고 그 다음에 전장, 즉 경쟁 환경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상황 분석이 그렇게 중요한 거겠죠. 시장조사? 시장조사도 사실은 상황 분석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 분석을 잘 한다는 것은요, 내가 목표를 세우는데 정말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자, 내가 목표를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강한지 약한지도 몰라. 경쟁자가 강한지 약한지도 몰라. 분석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싸우는 이 경쟁 환경이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몰라. 이 상태에서 어떻게 목표를 제대로 세울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적, 그리고 경쟁 환경,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야 올바른 목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올바른 목표가 나오면 올바른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것이에요. 전략이란 말 자체가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전략 다음에는 보통 뭐가 나오죠? 목표, 전략, 전술. 전술이란 말이 나오는데, 전술이란 말은 또 마케팅 책에서 잘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마케팅 전술이란 말 대신 마케팅 프로그램, 마케팅 믹스,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자, 어쨌든 마케팅 전략, 그 다음에 마케팅 믹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 마케팅 믹스 전략이 나온 다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인 액션 플랜이 개발됩니다. 그 다음에 실행이 나올 만도 한데 실행 전에 비상 상황에 대한 계획. 이를테면 우리 회사가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라는 일종의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그러한 상황을 미리 상정해서 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에요. 대응 계획을 만드는데 이것을, 그런 계획을 컨틴전시 플랜 또는 비상 계획 또는 비상 상황 계획, 이렇게 말해요. 마케팅 계획은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기업 계획과 연결돼야지요. 자, 뭐라고 나오나 봅시다. 시장 주도의 전략 계획이란, 여기서 전략 계획이란 말이 중요하고요. 전략 계획은 기업 수준, 즉 전사적 수준 또는 사업부, 사업 단위 수준에서 만드는 계획이에요. 기업 수준, 사업부 수준. 사업부를 보통 우리가 SBU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SBU는 Strategic Business Unit, 전략적 사업 단위인데요. 꽤 크게 묶은 어떤 부서 단위이죠. 뭐 삼성전자를 예로 든다면 반도체 사업, 무선 사업,
네트워크 사업 아니면 뭐 가전 사업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묶을 수 있는 그런 단위를 우리가 SBU라고 해요. 뒤에 자세히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 포트폴리오 분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포트폴리오라는 게 뭐냐? 포트폴리오라는 게 사실은 원래 뜻은 뭐 예술을 하는 사람들의 작품집 이런 걸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자신이 갖고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묶은 것을 포트폴리오라고 하듯이 기업가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예, 삼성전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죠. 그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묶은 것을 포트폴리오라고 해요. 그런데 포트폴리오 분석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10개가 있다면 10개의 이 다양한 비즈니스 중에서 어떤 비즈니스가 더 유망해서 투자가 더 필요하고 어떤 비즈니스는 사양 사업이어서 특별히 투자가 필요 없다거나 아니면 정말 저 사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딴 회사 아니면 사업을 뭐 아예 중단하거나 청산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걸 판단하기 위해 투자가 필요하면 얼마나 필요해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이에요. 이것을 포트폴리오 분석이라고 하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책에 소개되는 게 하나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라고 하는 어떤 컨설팅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가 개발한 그로스 쉐어 성장 점유율 매트릭스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GE 맥킨지 매트릭스라고 불리는 우리 책에는 GE 비즈니스 스크린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포트폴리오 분석 방법이 나옵니다. 먼저 나오는 게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성장 판매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성장 점유 매트릭스예요. 성장 점유율 매트릭스인데요. 요게 이제 성장률, 요게 이제 점유율이에요. 그래서 요 자리는 고성장, 밑에는 저성장. 이쪽은 고점유율, 이쪽은 저점유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아는 점유율은 낮은데 성장률은 높은 자리. 별은 성장률도 높고 점유율도 높은 자리. 현금조소는 점유율은 높은데 성장률은 낮은 자리. 개는 성장률도 낮고 점유율도 낮은 자리. 일반적으로는 문제아에서 시작을 합니다. 성장률은 높은데 나는 아직 이제 시장에 진출해서 아직은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지 못해. 하지만 열심히 하면 별 쪽으로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문제아죠. 그런데 문제아가 투자를 받는다고 항상 별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아죠.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잘 해야 갈 수 있어요. 어쨌든 문제아는 투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투자를 해야 할 때가 많죠. 자, 열심히 투자를 해서 열심히 해서 별이 됐어요. 자, 별로 왔는데 별은 투자가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요 자리는 시장 성장률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시장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투자가 필요해요. 왜? 자꾸 새로운 경쟁자들이 나의 위치인 별에 있는 나를 자꾸 공격해요. 그래서 나는 방어를 위해서라도 아니면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했으니 또 반격을 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투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문제아와 별 둘 다 투자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성장률이 높다는 것과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죠. 자, 그런데 방금 얘기했지만 별은 그렇게 안정된 자리가 아니에요. 공격을 받기 쉬운 자리 있지요. 그런데 이 별의 위치가 우리 사업의 성장세가요. 시장 성장률이 살짝 아래로 떨어진다면, 즉 이 과열된 성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게 바뀐다면 우리 사업은 현금 젖소, 즉 캐시카우
라는 위치로 오게 됩니다. 이 자리는 성장률은 좀 낮지만 성장률은 낮지만 내 위치가 리더인 위치예요. 시장 점유율은 높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으면 뭐가 좋냐면요. 시장 성장률이 어느 정도 낮아졌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경쟁을 위한 비용을, 경쟁에서 이기는데 필요한 비용을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지출이 적어요. 대신 시장 점유율이 높으니까 버는 돈은 많지요. 그래서 이 자리는 현금이 넘치는 자리입니다. 자,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뒤로, 이쪽으로 내가 경쟁력을 잃어요. 그래서 경쟁 포지션도 뒤처져요. 즉 시장 점유율을 잃어요. 그럼 나는 개의 자리로 갑니다. 이 자리는 점유율도 낮고요. 성장률도 낮아요. 이 자리는 더 이상 별 볼 일 없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성장 점유 매트릭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GE 비즈니스 스크린인데요. 아까 전에 나온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4개의 칸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9개예요. 비슷하긴 합니다. 한쪽은 시장 매력도 높고 중간 낮고, 이건 중간이라는 개념이 있죠. 비즈니스 포지션 낮고 중간이고 높고, 그래서 이 자리는요 시장도 매력적이고 나도 잘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투자해, 투자가 필요해 라는 것이고, 이 자리는 뭐예요? 시장 매력도도 떨어지고 나도 잘 못해. 당연히 시장도 별로고 나도 약한데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긴 투자하지 않습니다. 파란색이죠. 수확, 매각. 수확이란 얘기는 영어로 harvest인데요. 투자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투자를 안 하고 속된 말로 날로 먹겠다는 거죠. 투자 없이 얻겠다는 것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수확이라고 했으니까 거름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풀 뽑기도 안 하고 그냥 열매가 열리면 먹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는 투자 안 해. 안 하고 먹어. 또는 그냥 팔든지요. 투자를 빼는 거죠. 이 자리는 투자를 하자. 이 자리는 뭐예요? 가운데쯤 있는 이 자리는 그때 상황을 보자. 그래서 선택적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마케팅 계획 요소 하나하나 밟아봅시다. 사명 선언문, 영어로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합니다. 마케팅은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수립되는 건 아니겠죠.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할 기본적인 어떤 방향, 그리고 마음가짐, 목적, 존재 이유, 이런 것들을 담은 어떤 문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해요. 자, 미션 스테이트먼트에는 비전을 포함해요. 전략적 비전, 스트래테직 비전이라고 하는데요. 비전은 우리 회사가 또는 우리의 사업이 앞으로, 그러니까 이를테면 10년 정도 후, 10년 후에 어떻게 되어 있어야 할까? 이것을 나타내는 게 스트래테직 비전이거든요. 스트래테직 비전이, 즉 전략적 비전은 사명선언문, 즉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포함됩니다. 마케팅 계획의 요소 중에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목표란 말은요, 우리 책에서는 목표, 목적 이렇게 썼는데 오브젝티브를 목적, 골을 목표로 번역했는데 이렇게 번역하면 되게 이상해요. 사실은 오브젝티브가 더 구체적이거든요. 목표는 더 러프하고, 근데 더 구체적인 걸 목적이라고 말을 하면 또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오브젝티브도 목표고 골도 목표라고 번역을 하고 싶은데 이러면 말 두 개가 똑같아지니까 또 헷갈리고 해서 그냥 영어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티브는 구체적인 정량적 목표, 골은 보다 러프한 궁극
궁극적인 예, 예. 그래서 지금 러프한 궁극적인이 아니라 목표는 러프한 어떤 그 일종의 정성적인 이를테면 목표는요. 나는 이를테면 어떤 분야에서 뭐 선두가 되겠다, 1위가 되겠다, 뭐 이런 거는 목표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목적은 시장 점유율 몇 프로를 언제까지 달성하겠다 이런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오브젝티브라고 할 수 있거든요. 자, 뒤에 또 설명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새 항공기를 도입하겠다. 이것은 목표, 골이고요. 향후 2년 동안 15대의 항공기를 구매하겠다라고 한다면 오브젝티브가 될 수 있겠죠. 자, 전략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략은 아까 말했죠. 목표 달성을 위한 플랜을 우리가 전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션과 그 다음에 골, 오브젝티브 이것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이 전략이라고 했으니까요. 기업의 일반 전략은 비즈니스 수준에서 기업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전략이다. 일반 전략이요. 일반 전략, 여기 바로 나온 일반 전략.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자, 우리 회사 성장할 거야. 우리 회사 그러니까 유지할 거야. 이게 안정이고요. 우리 회사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뭐 감산, 뭐 요즘에 반도체 시장 경기가 안 좋아서 재고가 너무 많아서 반도체 감산을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도 나오죠. 그게 바로 이제 긴축이죠. 축소. 성장, 안정, 긴축. 안정은 그 유지, 긴축은 축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성장은 수직적 통합, 수평적 통합을 통한 뭐 집중화를 통해 성장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각화도 가능할 테고, 안정, 꾸준히 유지하는 거예요. 긴축, 지금 내가 굉장히 시장 환경이 불리할 때 또는 내가 지금 경쟁적으로 어떤 우위에 있지 못할 때 긴축을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전략의 세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원가 리더십, 차별화, 집중화. 원가 리더십, 영어로 코스트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낮은 원가로 승부하겠다는 것이에요. 경쟁할 때. 낮은 원가로 경쟁에서 이길 거야 라는 것이죠. 사실 싸게 파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싸게 팔고도 이익을 내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할 수 있어요? 바로 원가 리더십이 있는 기업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을 때 반도체 값이 떨어져도 삼성전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삼성전자는 남들 반도체 회사보다 더 효율적으로 원가 리더십을 갖고 만들었기 때문에 값이 떨어졌을 때 삼성전자는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원가 리더십의 힘이에요. 두 번째는 차별화죠. 차별화는 이를테면 차별화된 제품을 이야기해요. differentiation, 차별화. 집중화는 이제 영어로는 focus라고 하죠. focus는요, 원가 리더십, 차별화 이걸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나는 특별한 고객 그룹에만 집중할 거야. 그런 전략이죠. 특정 시장에만 일종의 올인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걸 이제 니치, 틈새 전략이라고 하죠. 이 전략은 그 틈새 시장에 있는 특별한 고객 그룹만 공략하겠다는 것이고 그 고객에 대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그 회사에 대해 잘 알고 그래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현재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알고 그 어려운 점을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도 잘 갖고 있는 기업일 가능성이 크죠. 그런 기업은 집중화 전략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자, 방금 이야기한 거네요. 원가 리더십, 코스트 리더십. 차별화는 제품 또는 서비스 차별화. 요 두 개가 집중화죠. 그래서 좀 더 세분화한다면 집중한데 원가 베이스의 우위를 가진 상태에서 집중하는 거고, 여기는 차별화라는 우위를 가진 상태에서 집중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역량에 대해서 봅시다. 핵심 역량. 어떤 기업이 잘하는 활동이에요. 독보적 역량이라고 번역했네요. distinctive는 독특한 이런 뜻이니까 내가 특별히 잘하는, 내가 경쟁자보다 훨씬 잘하는 역량을 말해요. 그리고 distinctive competency, 이게 잘 육성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내가 이제 갖게 되는 어떤 우위예요. 이것이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Sustainable Competitive Advantage, 약자로 SCA라고도 많이 불러요. 이것을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 지속적 경쟁 우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엔 마일즈와 스노우라는 학자가 있어요. 1978년도에 나온 학설로 기억을 하는데요. 기업을, 다양한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을 4개로 분류했어요. 어떤 기업들은 전망자, 어떤 기업들은 반응자, 어떤 기업들은 방어자, 어떤 기업들은 분석자, 이렇게요. 그래서 전망자가 영어로 프로스펙터라고 하는데, 프로스펙터는 옛날에 미국에서 황금 그 골드러시 시대에 금을 캐러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해요. 혁신적이고요. 이런 사람들을 전망자라고 해요. 분석자는요, 전망자가 항상 앞서가니까 전망자를 보고 전망자를 따라하려고 해요. 자, 방어자는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거나 적극적으로 따라하거나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여기에 속하는 회사들은 내가 잘하고 있는, 내가 이미 확보한 영토를 잘 지키는 데 집중해요. 그런 기업들을 방어자라는 식으로 묶어요. 반응자는요, 방어자만큼의 전략도 아닌 거예요. 단순히 지키고자 하는 것도 적극적이지 않고 그냥 단지 살아만 남자, 서바이브에만 관심 있는 가장 소극적인 그런 전략을 갖고 있는 그룹이죠. 이렇게 전략을 그러니까 회사의 전략에 따라 기업들을 이렇게 유형을 만든 거예요. 자, 이번엔 좀 더 구체적으로 갑시다. 상황 분석, Situation Analysis로 갈게요. 외부 환경 요인 중에 거시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개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일 때, 즉 통제할 수 없다는 얘기는 내가 저기에 영향을 제대로 줄 수가 없을 때 통제불능이라고 하고요. 이런 거를 우리가 매크로 레벨 외부 환경이라고 해요. 즉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거를 말하거든요. 정치, 법률 같은 게 사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지 일개 회사가 법을 막 바꾸거나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법률적인, 정치적인 부분은 따라야 돼. 그래서 것이에요. 또 사회문화 인구통계, 어떤 트렌드, MZ세대의 트렌드, 저출산, 고령화, 이거 누가 막을 수 있나요? 이 큰 흐름을. 그래서 거시적인 거예요. 기술 환경도 그냥 스킬 같은 기술이 아니라, 여기서 기술은 테크놀로지를 말하는데, 이것도 이제 큰, 이를테면
모바일화, AI, 뭐 이런 어떤 인터넷, 모바일, 인공지능 이런 어떤 큰 물결은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거시고요. 경제 환경, 환율 뭐 이런 것들이죠. 환율 뭐 다른 나라 수출할 때 관세 뭐 이런 것도 관세는 사실 정치적인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환율이나 아니면 비즈니스 사이클 같은 거 금리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 속하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자연 환경.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거시적이어서 일개 회사가 맞설기 어려운 그런 주제이지요. 자, 이번엔 경쟁 환경 요인에 대해 알아봅시다. 경쟁 환경은요. 경쟁 환경은 나와 경쟁자와 그러니까 나와 경쟁자가 함께 경쟁하잖아요. 그리고 나와 경쟁자가 있는 그 곳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산업이라고 그래요. 산업. 좀 더 말씀 나온 김에 산업이라는 말의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산업은 판매자들의 모임이에요. 판매자들의 모임은 산업. 그렇다면 구매자들의 모임은 뭐죠? 구매자들의 모임은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쟁자와 나가 뭐예요? 판매자 아니에요. 경쟁자와 나, 판매자의 묶음 바로 산업이죠. 그래서 경쟁 환경 요인에 대한 분석을 우리가 산업 분석이라고도 하고 산업 구조 분석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경쟁 환경 요인은 내가 속한 이 산업이 얼마나 매력적이냐를 따질 때 경쟁 환경 요인을 따져보는 것이에요. 신규 진입자의 위협, 기존 기업과의 경쟁, 대체제의 위협, 구매자의 협상력, 공급자의 협상력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Five Forces Analysis 5가지의 힘, 5가지의 영향력의 분석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신규 진입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신규 진입자의 위협. 자, 내가 속한 이 산업에 자꾸 새로운 진입자가 들어와. 자, 모든 조건을 다 무시하고 새로 들어오는 업자들, 경쟁자들이 많아진다는 거 좋은 건가요? 안 좋죠. 예, 안 좋은 거예요. 우리 경쟁 환경의 어떤 매력도를 따져볼 때. 두 번째, 기존 기업과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 빡세. 이것도 사실은 경쟁 환경으로 볼 때 안 좋은 거죠. 세 번째, 대체품의 위협이 매우 세다. 이건 좋아요? 이것도 안 좋네요. 이를테면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는 대체품이 누구예요? 스마트폰. 스마트폰 카메라가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이를테면 과거에 있던 컴팩트, 똑딱이 카메라로 불렸던 그런 카메라들은 설 자리가 없죠. 예, 대체품이 너무 위협적이어서 스마트폰이라는 대체품. 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컴팩트 디지털 카메라라는 이러한 산업은 설 자리가 약해지는 거죠. 경쟁 환경 요인으로서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게 되는 거죠. 위협이 크다면. 자, 그다음 구매자의 협상력이에요. 자, 말 나온 게 계속하면 그 디지털 카메라 산업의 구매자가 누구예요? 구매자는 고객이 소비자죠. 소비자의 협상력이 높아진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의 협상력이 높아진다? 우리는 소비자가 아니라 우리는 업자잖아요. 우리는 산업이잖아요. 소비자의 힘이 세진다는 것은요. 산업, 즉 판매자 입장에서 볼 땐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매력적인 요인이 아닌 거죠. 마지막으로 공급자의 협상력. 자, 계속 디지털 카메라 시장 그 산업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카메라 산업의 공급자는 누구예요? 반도체 생산자, 렌즈 공급자, 케이스 아니면 플라스틱 뭐죠?
본체 만드는 그런 회사들, 그런 사람들이 공급자죠. 일반적으로 공급자는 아무래도 갑을 관계에서 을이기 때문에 협상력이 그리 높진 않아요. 이건 좋은 거네요. 어쨌든 이렇게 5가지의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이 경쟁 환경이 우리 산업, 우리 회사가 속한 이 산업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져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경쟁 환경 요인이라고 합니다. 여기 나왔던 5가지가 그대로 나온 거죠. 자, 다시 한번 반복하면 잠재 진입자의 위협, 공급자의 파워, 대체제의 위협, 구매자의 파워, 그 다음 산업 내에 있는 경쟁사끼리 얼마나 빡센가에 대한 정도, 이렇게 5가지의 경쟁 촉진 요인이라고 써 있는데, 어쨌든 요 5가지가 세냐 약하냐에 따라서 이 산업이 매력적이냐 매력적이지 않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상황 분석 중에 내부 환경 요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내부 환경 요인은 뭐예요? 내부는 바로 나죠. 우리 회사. 우리 회사 분석이에요. 내가 센가 약한가. 우리 회사에 대해 뭘 볼까요? 우리 회사의 구조, 우리 회사의 시스템, 우리 회사의 기업 문화, 우리 회사의 리더십, 즉 경영진,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자원과 캐파빌리티, 이런 것들을 보겠죠. 이런 것들이 기업 내부의 환경 요인이고, 이런 것들은 다 내부적 요인이니까 우리 회사가 직접 통제 가능한 요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케팅 계획을 짜는데 우리가 지금 뭐 얘기했어요? 상황 분석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상황 분석한 것을 정리를 하는데요. 이걸 정리할 때 잘 쓰는 도구가 바로 스왓 분석이죠. 상황 분석을 정리한다고 제가 표현했지만 상황 분석을 요약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요 4가지의 앞자를 따서 스왓 분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내부 분석, S하고 W는 내가 우리 회사가 강해 약해, 내부고요. 외부는요, 우리 회사랑 관계없어요. 외부 여건이 나한테 유리해 불리해. 유리하면 O, 불리하면 T예요.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외부 분석은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내가 처한 환경, 외부 환경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숙지해 주세요. 자, 이번엔 시장조사입니다. 시장조사도 사실은 Situational Analysis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시장조사 중요하죠. 필요한 시장조사 해야 되고, 이를 통해서 마케팅 목표와 목적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하고, 목표, goal은 좀 러프하고 정성적이고, objective는 보다 정량적이다. 그리고 구체적이다. 자, 이번엔 추가적인 고려 요소를 볼까요? 마케팅 전략 개발. 자, 마케팅 전략 개발의 4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마케팅 전략이란 일종의 성장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어떠한, 이를테면 성장을 할 건데 어떤 성장을 할래? 나는 시장 침투를 통해 성장할 거야. 나는 제품 개발을 할 거야. 나는 시장 개발할 거야. 나는 다각화 전략을 쓸 거야. 이렇게 4가지 성장 전략의 옵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이걸 보시면요. 한 축은 X축은 제품, Y축은 시장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기존 제품, 오른쪽은 신제품. 여기는 기존 시장, 여기는 신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파란 부분은 기존 제품을 기존 시장에다 팔아서 성장하겠다. 여기는 새로운 제품을 기존 시장에다가 팔아서 성장하겠다. 여기는 기존 제품을 새로운 시장에 팔겠다. 여기는 새로운 제품을 새로운 시장에 팔겠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게 제일 기존 원래 있던 제품을
원래 있던 시장, 원래 팔던 사람에게 팔겠다. 원래 있던 제품을 원래 팔던 사람에게 팔겠다. 이를 통해서 충분하게 성장을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겠죠. 하지만 좋은 점이 하나 있죠. 리스크는 낮아요. 반대 이쪽은요. 완전 새로운 제품을 완전 새로운 사람에게 팔아요. 안 팔아본 사람에게 파니까 잘 모르겠고, 안 만들어 본 제품을 만드니까 이것도 위험하고요. 그래서 이 자리는 리스크가 제일 크다. 하지만 새롭고 잘 되면 대박일 수도 있겠죠. 예. 아무튼 요게 두 개가 반대가 되고, 요 자리는 새로운 제품을 기존 시장에, 이거는 기존 제품을 새로운 시장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새로운 시장이란 게 뭐예요? 새로운, 이를테면 뭐 부산 지역에만 팔던 제품을 서울 수도권에 팔겠다, 이런 것도 그렇고, 아니면 글로벌 시장을 말할 수 있겠죠. 글로벌 마켓, 우리나라에만 팔다가 미국에 진출하겠다 하는 것도 신규 시장이고요. 아니면 뭐 50대 이상만을 공략하다가 아니야, MZ세대를 공략하자, 이것도 신규 시장이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실행계획이에요. 실행계획은 액션 플랜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우리 제품에 얼만큼의 수요가 있을까? 그 다음에 우리 제품을 이를테면 실행할 때 드는 예산은 누구이냐? 그리고 어떠한 우리가 실행했을 때 이 실행 결과를 측정하려면 어떤 측정치를 써야 할까? 이런 게 이제 실행 계획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죠. 자, 이번엔 통제에 대해 이야기합시다. 통제는 영어로 컨트롤이라고도 하는데, 자, 실행을 하잖아요. 마케팅 계획을 갖고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실행을 했으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실행 결과가 잘 됐나 못했나를 봐야 돼요. 사실 굳이 어렵게 생각 안 해도요, 우리가 체중 조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표 체중을 정하고 식단을 짜고 운동 계획을 짜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했어요. 실행을 했으면 이 내 그 체중 조절 하나의 요 전략이 요 플랜이 잘 실행됐는지 판단하려면 뭘 해야 돼요? 몸무게를 재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몸무게를 재보고 내 몸무게를 확인한 다음 내가 실제로 체중 조절에 성공했냐 안 했냐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뭔가 수정해야겠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마케팅 통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측정, 평가, 수정, 이것이죠. 자, 그 다음에 행동 계획, 액션 플랜, 이런 게 나오는데, 어쨌든 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누가 책임자인지, 뭐 이런 것들을 행동 계획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아까 얘기했던 거죠. 비상계획 또는 비상상황계획, 또는 영어로 contingency plan이라고 얘기했는데, 돌발적인 또는 예측 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별로, 이를테면 최악의 상황, 최선의 상황, 그리고 뭐 일반적인 상황, 뭐 이렇게 세 가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니면 더 다양한 상황에 따른 어떤 대비 전략을 우리가 비상계획, 비상상황계획 또는 컨틴전시 플랜이라고 불러요. 자, 성공적인 마케팅을 위한 조언이 나옵니다. 융통성이 있어야죠. 뭔가 외부 상황 변화에 따라 뭔가 좀 수정도 해야 되고 맞출 수도 있어야겠죠. 자, 정보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히 요즘에 정보가 넘치죠. 이 정보, 쏟아지는 정보에만 그냥 여기 막 매몰돼가지고 오히려 행동을 잘 못해. 요 정보에 막 파묻혀서 이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계획을 잘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계획을 잘 실행할 수 있느냐도 매우 중요하다. 실행 부분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또한 전략적인 거 중요해요. 전략적인 거 중요한데, 어쨌든 전술이 이제 실행과 연결된 거니까,
전술적으로 잘 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이런 전략을 만들어야겠지요. 그다음 사실 마케팅이라는 게 모든 마케팅 활동이 성공하면 뭐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죠. 하다못해 신제품만 하더라도 신제품의 거의 90%, 90%또 어떤 책에서는 95%가 실패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케팅 활동이 항상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건 아니에요. 실패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시도할 여지가 있어야 되고요. 어떤 책에서 이런 말도 해요. 실패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실패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게 이제 이런 마인드가 이제 혁신을 더 이제 북돋우는 이제 그런 식의 생각인 것이죠. 어쨌든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시도할 여지를 주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3장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